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 할 거냐면요. 49페이지 보십니다. 49페이지에 실비 나왔죠? 실비가 뭐예요? 자, 공부만 시작하면 졸리기 시작하는 거죠. 실비가 뭐예요? 실비, 활동비, 그죠? 근데 실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게 두 가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가 뭐냐?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들어간 실비요.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된 실비. 그러니까 막 등기부 열람하고 그 다음에 현장 답사하면서 교통비 쓰고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쓴 실비는 누구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정상일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다면. 누구한테요?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이 맞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매수인한테는 설명 의무가 있어.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 자기가 잘 파악을 해서 설명해 줘야지.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 그거 하면서 돈 들었다고 돈 내놔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어떤 땅이 나왔는데 땅을 내놓은 사람이 팔아달라고 해서 내놨지. 그러니까 그거 이제 팔아주려면 어떤 땅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시골 땅이니까 차 몰고 가본 거야. 그러면 기름값이 나갔지. 일주일 있다가 땅 내놨던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땅 안 판다고 그러는 거야.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는데 지금. 그럼 그 기름값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매도인한테 받을 수밖에 없잖아. 매수인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것은 매도인이나 임대인 같은 사람한테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원칙이라고, 원칙. 물론 다르게 약정할 수 있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전 의뢰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의뢰인. 이런 권리관계를 파악하면서 쓴 실비는 팔 사람, 새 놓을 사람한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 인정되는 게 뭐냐면 반환채무 이행보장. 이거 들어보셨을까요? 반환채무 이행보장과 관련된 실비. 이행보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이게 어려워요, 이 말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로 활약할 때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죠? 예치비용이라든지 이체비용, 계좌 이체비용 등등등, 보험료 이런 거. 이런 개공이 예치명의자로 활동하면서 쓴 비용은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정상인가? 우리 이거 공부했는데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있다면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떼이지 않게 되었지요. 수혜자가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취득 의뢰인이다. 그죠? 이런 사람한테 그 비용을 물으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권리관계는 이전 의뢰인.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다. 그랬을 때는 누구요? 취득 의뢰인. 취득 의뢰인요.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자, 이번에 협회입니다. 협회. 중개사 협회 및 보칙 이렇게 돼 있죠. 자, 협회는 누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까? 시험 문제에서 협회는 있잖아요. 많이 나오면 이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한 문제는 기본으로 나와요. 협회는 누가 모여서 만든 단체다. 협회. 누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까? 협회라는 것은. 자, 회원이 누구예요? 개공이에요, 개공. 개공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그런데 이게 공인중개사 협회니까 정식 명칭이. 자, 개공 중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 개공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뭐예요? 협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네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부칙 개공이 있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복덕방 할아버지요. 자격증 없죠? 그러니까 개공이긴 한데 부칙 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부칙 개공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분들 그 복덕방 할아버지의 숫자가 많진 않아요. 이제 연세가 높으시고 그래서 부칙 개공도 껴줬어요. 여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공인 개공과 부칙 개공이 회원이 될 수 있는 거. 자,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군지 모르세요? 복덕방 할아버지. 이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회원이 될 수 있다.
예? 그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1번에 보면 협회 성격에서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법인이라고 그래요? 사단법인이다. 그죠? 근데 영리 목적이에요? 비영리 목적이에요? 비영리.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동그라미 1번.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뭐예요? 사단법인. 재산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재단법인.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임의 설립주의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은 협회를 설립한다예요? 설립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반드시 협회에 가입해야 됩니까? 임의가입주의다. 그렇게 얘기하죠. 4번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가입주의.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갑니다. 설립 절차요. 협회 설립 절차 보도록 합니다. 설립 절차는 4단계 절차입니다. 협회 설립 절차. 4단계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암기할 때는요. 정, 창, 인, 등 이렇게 4단계로 암기합니다. 설립 절차가 정, 창, 인, 등 이렇게 4단계. 이 정자가 뭐냐면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정관 만들 때 발기인 숫자는 3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돼. 두 번째 절차는 창립총회입니다. 창립총회는 회원들은 그 배인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600 이상. 자, 그 다음에 설립 인가를 받고요. 그러니까 협회를 설립할 때는 인가 받습니다. 요 인가는 누가 인가를 내주죠? 국장요. 그래서 인가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허가받는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허가가 아니에요. 인가받는 거예요. 마지막 절차가 뭐예요? 설립 등기. 이렇게. 설립 등기까지 끝나면 협회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걸 갖다 성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창립총회에 참석할 숫자가 600명 이상인데 그 중에 서울 출신은요 100명 이상. 서울 출신. 광역시 도 출신은요 20명 이상. 20명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00명 이상 중에 서울 출신이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이 20명. 응? 광역시 도 출신이 20명 이상. 숫자 알아두셔야 돼. 정관 만들 때는 300인 이상. 창립총회 때는 600인 이상. 그 배 300, 600. 그 중에 서울 출신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은 20명. 협회에 관련해서 나온 숫자 중에 20명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오죠. 협회죠, 협회. 네, 그래서 협회란 글자가 두 글자죠. 협회에서 뭐 숫자 나왔을 때 20명입니다. 20명. 기억하시고. 요걸 갖다가 한번 교재에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관 만든 것까지는 300인 이상. 자,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창립총회 때는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한 개업 공인중개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뭘 받습니까? 인가를 받아가지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협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 만들어집니다. 그때 니은번 보면 창립총회에 참석할 숫자가 600명 이상 중에 서울특별시 출신은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은 뭐예요? 20명 이상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설립 절차를 봤어요. 그러면 협회는요. 자, 조직은 어떻게 되는가? 협회 조직 보도록 합니다. 협회는 조직상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지부가 있고요. 그 밑에가 지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회 밑에 동부열로 분회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한동, 한일동, 분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법에 나온 조직은 아니에요. 법상 조직은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인데 자,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다가 둡니까? 이건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다가? 주된 사무소 본점은 어디에 둬야 돼요? 본점은 어디에 둬요? 어디? 아무데나예요. 아무데나죠. 아무데나 둘 수 있다고? 시험에 3번에 나온 거예요. 옛날엔 이게 서울에 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 안 두고 부산에 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아무데나. 지부는 어디에 두는 거죠? 지부. 시도 관내. 그 다음에 지회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시군구.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곳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지부예요. 여러분 사실은 곳 경기도 지부. 경기도 지부. 여기는 뭐죠? 광명시. 여기 시죠. 광명시 지회예요. 경기도 지부, 광명시 지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지부나 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면 둘 수도 있다. 안 둘 수도 있겠네. 네. 그죠? 둘 때 경기도에다가 지부를 2개 둘 수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둘 수 있다고 돼 있잖아. 둘 수 있다. 지금 실제 경기도 지부가 2개로 쪼개져 있어요. 경기 북부 지부가 있고 남부 지부가 있어요. 서울도 2군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둘 수 있다. 뭐로? 정관. 자, 중요한 거. 자, 정관이란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자율성을 인정한 표현입니다. 협회가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그러면 법에서 간섭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안 돼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정관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협회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렇게 냈다는 얘기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말장난 정도가 아니고 의미 있는 출제예요, 이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둔다 그러면 안 돼요. 둔다가 아니고 뭐예요? 둘 수 있다. 둔다가 아니고 광주광역시 지부가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같은 그거라고 봤을 때는 2개 합쳐서 지부 하나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둔다가 아니에요.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하고 교재 정리할게요. 만약에 지부를, 경기도지부를 갖다가 설치했죠. 그러면 경기도지사한테 설치 신고하는 거예요. 자, 출제거리예요. 만약에 광명시 지회를 설치했죠. 어디 가서 설치했다고 신고할까요? 광명시청, 광명시장. 이게 설치 신고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은 바꿀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어요. 자, 지부는 시군구에 설치한다. 틀린 거예요. 지회는 시도에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은 경기도 지부, 광명시 지회 요걸 딱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그럼 경기도 지부를 만들었을 때는 경기도지사한테 설치 신고, 광명시 지회를 만들었을 때는 어디에다 설치 신고? 광명시장한테 설치 신고. 예. 자, 이제 밑줄 그어봅니다.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조직 및 기관 이렇게 돼 있죠.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울 정관에 동그라미 해두셔야 돼. 자, 조직에서 정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부를. 서울특별시 나왔죠? 이건 맞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한 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뭐 세종특별자치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거.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자,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부를 시군구에다가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런데 그때 협회가 지부를 설치했을 때는 어디 가서 설치 신고를 하고요? 시도지사한테. 이걸 바꾼다니까요. 시장군에서 구청장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어디 가서 신고한다고요? 등록관청. 거기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이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지만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면 우리 이제 갑자기 여기 나왔는데 어떤 거예요? 여기 보면 협회의 감독기관 어딜까요? 협회는 누가 감시할까요? 누가 감시할 것 같아요? 감독기관. 협회에 대한 감독기관. 국장이죠. 국장이 감독합니다. 그래서 감독하려면 국장은 협회가 무슨 일을 꾸미는 줄 알아야 감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회는 국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자, 뭘 보고하는지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번에 둘째 줄 끝부분.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보고해라? 국장한테 보고해라. 총회에서 의결한 거. 이때 시험에서 내는 거. 꽤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이게.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한다고요? 지체 없이를 물어봐요. 오일 아닙니다. 지체 없이 보고하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감독하려고요. 보고하도록 합니다. 지체 없이 보고해요. 네,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숫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협회 업무입니다. 협회 업무다 그랬을 때 협회요. 일감. 협회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원래부터 협회 업무로 되어 있는 본래 업무라는 게 있고, 원래는 협회 업무가 아닌데 협회가 더 맡아서 하는 수탁 업무다 그런 게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본래 업무는 다른 말로 고유 업무다라고 하는데 법조문에 써져 있죠. 한 7가지가 있어요. 수탁 업무는 원래는 협회 일이 아니에요. 근데 협회가 더 맡아서 하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협회 일이 아닌데 협회가 막 더 맡아서 하는 거. 대표적인 게 교육이에요. 교육,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협회나 대학에서 주로 받으셔요, 이걸. 협회는 원래 실무교육은 누가 할 일인데요? 원래 누구의 일? 시도의사의 일이죠. 근데 협회에 이제 넘겨놨으니까 협회가 더 맡아서 하죠. 협회가 이거 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할 때. 더 맡아서 하는데. 되게 좋아요. 돈이 들어오니까요. 이것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국토부에 로비를 해서 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요. 그래서 막 대학들도 여기 돈이 좀 생기니까 막 서로 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많이 생겨가지고 받을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야, 또 이게. 응? 어쨌든 하여간 돈벌이가 됩니다, 이거. 예. 자, 근데 요 고유 업무 중에서,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협회 고유 업무라고 써져 있죠. 동그라미 5번이 나와 있어요. 5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정보, 제공, 별표 하셔야 돼요. 부동산 정보 제공은 협회 어떤 업무에 들어갑니까? 고유 업무에 들어갑니다. 고유 업무. 그래서 부동산 정보 제공 옆에다가 협회가 말이에요.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 정보망. 그래서 협회가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협회가 운영하는 망이 이름이 뭐냐면 한방이라는 사이트에 한방.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협회가 이런 한방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5번이야. 부동산 정보 제공. 이 부동산 정보 제공은 협회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4조에 배웠던 법인 개공의 업무에는,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의 업무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이 있어요, 없어요? 14조 업무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14조 법인 업무는 7가지로 딱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없으니까. 이게 매물 정보 얘기하는 거예요. 매물 정보. 그러니까 협회는 정보망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지만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는 운영을 못한다 이거예요. 응? 정보망 할 때 했는데 여러분이 2시까지 수업하게 되는 건 다 여러분 탓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공제사업. 예? 공제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에요? 비영리사업이에요? 공제로 해서 돈 엄청 들어오는데? 핵심 사업이에요, 공제사업이. 돈이 엄청 들어와. 영리사업이에요? 비영리사업이에요? 그래도 계속 비영리사업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수익사업이긴 한데 영리사업이 아니에요. 자, B자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비영리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공제사업은 본래 업무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많아요.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협회 회장이 막 돈 빼먹고 막 그래가지고 직무집행, 가처분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 이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제사업 때문에 말도 많고 달도 많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요. 공제사업에 대해서 따로 조문을 많이 써놨어요. 밑에 가로 2번. 그래서 가로 2번 보면 동그라미 2번 공제 규정이라고 나오죠. 공제사업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약관이 필요하죠. 그 약관이 뭐예요? 공제 규정.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제목 공제 규정이라고 나오죠.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에 A번 보면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무엇을 정해서 공제규정을 만들어 갖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무엇을 얻어라? 승인. 승인의 동그라미요. 둘째 줄 공제규정을 바꾸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 공제규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제규정. 자 공제규정을 공제사업 하려면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제규정은 누가 만들죠? 재정 누가 만들죠? 협회가 만들지. 공제사업자인 협회가 만든다고? 그러면 공제약관인 요것은 협회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견제하려고 공제규정을 만들면 승인을 받으시오. 그렇게 돼 있다고. 요 승인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이다. 그래서 국장의 승인을 받으셔요.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인가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승인의 동그라미 해두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요. 공제규정에 대해서 인가 받아요. 그러면 틀려요. 인가가 아니고 뭐예요? 승인. 이런 걸 출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니은번에 동그라미 C번을 찾아가 보십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라고 나오죠. 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적립비율. 왜 그러냐면 공제료로 어마어마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근데 들어온 돈을 그대로 갖고 있어도 바보고 그걸 전부 다 채권 사고 뭐 주식 사고 해서 다 투자해버리고 그래도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거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뭐예요? 그 제대로 운영 못하는 거죠. 적정한 만큼은 투자하고 그래서 돈을 불리면 좋은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자 그런데 사고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은 적립하는 게 필요해요. 이 적립 비율을 공제 규정에다가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10% 이상이에요. 공제료 수입으로 들어온 돈, 공제료 수입액을 기준해 가지고 10% 이상을 적립해라. 이렇게 적립 비율이 법에 따르면 10% 이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자 봅니다. 동그라미 C번입니다. 지금 C번.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별표하시고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라고 돼 있죠. 중요합니다. 100분의 10 이상이 10%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제 규정에다가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기재해 놓는데 적립비율을 20%라고 정해 놓을 수 있나요? 적립비율을 공제 규정에서 20%라고 해놓을 수 있나요? 있지. 그러면 20%씩 쌓아둬야 되는 거지. 자, 적립비율을 10%라고도 정할 수 있나요? 공제 규정에다가? 이거 있지. 5%는 안 되는 거지. 최소 몇 프로? 10%. 그런데 그게 기준이 공제료로 들어온 수입액의 10% 이상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협회 수입 중에는 공제료 수입도 있지만 교육 수입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협회 교육 수입이나 그런 건 안 치고 공제료 수입으로 들어온 돈 기준해 가지고 1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협회 총 수입 기준에서 총 수입의 10% 이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총 수입이 아니고 뭐예요? 공제료 수입. 기출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책임 준비금이 적립이 되면 쌓여지면 계속 누적이 되면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적립된 책임 준비금을 적립이 많이 되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이걸 갖다가 허용합니다. 근데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마음대로 전용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협회 회장이 자기 공약 사업에 그걸 갖다 돈을 빼서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돈을 버니까 비리가 생기니까 요거 전용할 때 그냥 할 수 있도록 안 하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걸 규제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뭘 받도록 합니까? 승인을 받도록 한다. 누구의 승인요? 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그 뒤에 보는 거예요. 자,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승인. 승인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인가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암기해버립니다. 암기하실 때요. 공책 승인.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암기 공부부터 해나가면서 암기할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공책 승인이다. 이렇게. 공책. 노트 있죠, 노트? 승인이다. 승인이라는 말을 나오면 100% 국장의 승인이에요. 국장의 승인. 이렇게. 공책 승인, 공책 승인. 이렇게. 공책 승인. 공이 뭘 것 같아요? 공제 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승인.
책이 뭘 것 같아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뭐예요? 승인. 공책 승인. 공책 승인.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승인 대신에 인가 나오면 틀리다는 거죠. 틀리게 낼 때는. 그리고 이걸 승인은 승인인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이다. 그러면 그럴싸해요. 금감원장 하면 틀리잖아요. 누구의 승인이에요? 국장의 승인입니다. 공책 승인, 공책 승인, 국장의 승인. 이렇게. 자, 밑에 가시면 운용실적의 공시라고 나옵니다. 운용실적의 공시. 자, 제일 끝줄 읽어볼게요.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한다. 협회는 매년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을 공제 가입한 사람한테 공시해야 되겠다. 그쵸? 공제 든 사람한테.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보면 운용실적의 공시는 매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부터 언제까지요? 3개월 내 일간신문이나 협회보 등을 통해서 공시하고 협회 홈피에다가 게시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운용실적 공시다 이렇게 나오죠. 이 운용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나 대차 대조표를 공표하는 겁니다. 공시. 공시하는데 두 가지요. 누구에게 공시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 페이지 제일 끝에. 공제 계약자에게 공시해라.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제 가입자에게 공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공시하죠? 3개월 이내 공시. 요거 잘 물어봅니다. 3개월 이내. 요 공제 계약자, 공제 가입한 사람한테 공시한다는 건 아직 물어본 적은 없어요. 요거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3개월 이내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3개월 이내는 엄청 많이 물어봤죠. 자, 이제 운영위원회 갑니다.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가 아주 중요하죠. 자, 운영위원회는 뭐 하는 데인가? 그죠?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요. 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이게 운영위원회요. 자, 볼까요? 동그라미 4번에 기억번. 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국토부에 두는 겁니까? 아니면 협회에 두는 겁니까? 협회. 거기를 바꿉니다. 협회 동그라미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공부예요. 요게 나올 때마다 협회에 둔다.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그런 기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협회에다 둡니다. 국토부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둔답니까? 둘 수도 있답니까? 여기 둔다. 둔다에 막 시뻘겋게 칠해 놓으셔야 돼. 둔다. 이건 감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감시 안 하면 다 빼먹습니다. 그래서 둔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협회에 둔다. 그쵸? 아까 지부나 지회는 둘 수도 있다. 광주광역시 지부 같은 거 안 둬버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전라남도 도지부하고 같이 합쳐버려서 그냥 하나만 둘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둘 수 있다요. 둘 수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둔다. 감시하는 기구예요. 그럴 때 보니까 둘째 줄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건 쓸데없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몇 명 이내로 구성합니까? 몇 명 이내로? 운영위원은 몇 명 이내? 19명 이내. 그죠? 요 숫자 나왔죠? 숫자?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19명 이렇게 숫자 나오는 것은 진짜 살다 처음 봐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19명 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요 뒤에 보면 성별 고려할까요? 안 할까요? 그치. 성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돼요.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반대말 쓰는 거 되게 좋아요. 성별을 고려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여성들은 껴주면 안 된다? 껴주라는 얘기야.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비교적 청렴해요. 그래 강남 구청장 빼고 비리가 적어.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들도 보면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뭐 뒷돈 받고 이런 것들이 잘 없잖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잘 없잖아. 남성분들은 아니지 또. 그래서 성별을 고려한다는 게 여성도 참여시켜라 이런 뜻이야 이게. 감시는 가만히 보면 여성분들이 진짜 잘해. 우리 집사람만 봐도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운영위원은 누가 되는가?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A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1명, 공무원을 1명 껴줘.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 협회 회장이 운영위원 자격이 있어요. 회장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C번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 아, 협회 임원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네요. 자, 동그라미 B하고 C번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B하고 C번을 묶으시고 협회 사람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협회 사람. 회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원 중에 일부요. 둘을 합쳐서 협회 사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D번 보면 협회 회장이 추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외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한 명 있었죠 아까. A번 공무원, B하고 C는 협회 사람, D는 뭐죠 지금? 외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끼워줘요. 예. 근데 외부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외부 전문가 관련해서 자 우리 교재 안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외부 전문가인데 그 중에요 금융 전문가 있죠. 네, 한번 써놔보세요. 금융 전문가는 임원 얘기합니다. 금융기관의 임원, 금융감독원의 임원 이런 식으로 임원 고위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전직에 있는 사람이든 운영위원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출시된 겁니다. 실제 시험에 금융 전문가는 현직도 껴주고 전직도 껴주고. 자, 근데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죠. 소비라는 글자가 와요. 소비자 단체에 일하는 사람은 현직만 껴줘요. 전직은요 운영은 자격이 없어요. 현직만 껴준다고? 소비자 단체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 그 여성분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거 힘들어서 관두고 집에서 설거지해. 전직이에요. 그럼 전문 지식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보는 거야. 이제는 설거지만 하니까 안 껴줘. 근데 금융 전문가는 어떻게? 녹슬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직, 전직이 다 되고 이건 출제가 안 된 겁니다. 소비자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현직. 소비에 나오면 현직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요거 구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알아두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은 이거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끼리는 협회 사람. 협회 사람은 전체 위원수의 뭐예요? 3분의 1 미만. 숫자 나오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운영위원, 이것은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거고요. 공제사업을 실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실제 일을 봐주는 사람은 협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협회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안 되겠죠? 감시하려면. 그래서 협회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3분의 1 미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요 숫자 기억하시고. 이게 번화마나 2분의 1 나올 거예요. 2분의 1. 틀립니다. 3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니은번 보시면 동그라미 니은번. 운영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죠. 자,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고요? 2년이고요. 그 다음에 연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연임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또 협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같이 친해져 버리죠. 네, 그래서 연임은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 한 명씩 두게 돼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가 되나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누가 돼요? 각각 한 명씩 두는데 누가 될지 모르죠. 자기들이 투표해서 뽑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호선한다. 이렇게. 자기들 중에서 뽑아요. 자기들이 선거해가지고 호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협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꿰차는 게 아니에요. 협회 회장이다 그랬을 때 당연히 그냥 위원장 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뽑는다고요. 그렇게. 그걸 호선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 B번이 출제가 됐었죠. 운영위원회 회의는 보세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회의를 연다는 뜻입니다. 개의라는 건 회의를 열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뭐 한다고요? 의결합니다. 동그라미 B번이죠. 이게 모든 회의가 거의 다 그래요. 이렇게 돼요. 이걸 일반 의결 정족수라고 그래요. 국회도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어떤 게 하냐면 일단 회의를 열 때는 회의 열죠 지금. 열 때는 과반수가 출석해야 됩니다. 무슨 과반수요? 제적 과반수. 예, 이건 그 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 운영위원이 지금 현재 10명이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운영위원이 현재 10명입니다. 그럴 수 있나요? 아까 19명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현재 10명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현재 운영위원이 20명이에요. 돼요?
그건 법 위반이에요. 운영위원은 많이 돼봤자 11명이거든. 여러 명. 그러니까 현재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다. 그게 제적이에요. 그 중에 과반수가 출석해서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안건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죠.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출석한 위원들 중에서 과반수가 뭐예요? 찬성해야 돼요. 다 과반수예요.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회도 이렇게 해요. 최근에 국회에서 보면 체포 동의안 그런 게 국회에 올라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투표했죠? 모르세요? 국회의원 중에 이렇게 검찰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잡아갈 수 있잖아요. 회기 중에는. 그럼 관심이 없으세요? 그거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된 거 아시죠? 있잖아. 왜 부결된 거예요? 국회의원들끼리 친하거든. 왜 친한 거예요? 같이 밥 먹거든. 같이 여행도 가고. 안 친할래야 안 친할 수가 없어. TV 나와서 막 얘기할 때는 막 서로 싸우고 그러죠? 근데 그리고 TV 화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 친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막.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국회의원 돼도 똑같아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 가고 그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막 으르렁 대도.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아간다고 하니까 무기명으로 안 밝히고 투표를 딱 하니까 뭐야? 반대. 이게 통과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만 찬성을 하면 되는데 이 과반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것은 무기명으로 하면 양심이 내가 반대한 걸 누가 할까? 이렇게 하니까 그냥 반대를 쉽게 누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렇지.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이것밖에 없어요. 불체포 특권을 없앨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친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걸 반대한 걸 알면 내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꾹 참고 찬성 하면서 갔다 와라 깜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국민들 편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도 요 출석 과반수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밑에 거요. 두 개를 바꾼다니까. 이렇게 비슷한 거 두 가지 있는 경우 엄청 많아요. 그럼 의결할 때는 무슨 과반수요? 출석 과반수예요. 출석 과반수. 제적 과반수가 아니고. 그래서 출결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건 암기도 아니에요. 그냥 암호예요. 암호. 출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뭐예요? 의결. 이걸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나 암기 되기 싫어해 막 하면서 나는 상식으로 풀 거야. 안 풀려요 이게. 응? 자, 출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5번 별표입니다. 동그라미 5번 보시면 금융감독원의 검사라고 돼 있죠. 금융감독원장이 여기만 유일하게 나와요. 별표요.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는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검사해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회계장부 가져와! 해가지고 막 떠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금감원장이. 그런데 중요한 건 금감원장이 자기 맘대로 협회 막 가갖고 장부 가져와봐 해가지고 검사를 막 할 수 있나요? 안 돼. 반드시 뭐예요? 누가 부탁해야 돼? 국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중요한 것은 뭐냐? 동그라미 5번 별표하셨죠? 동그라미 6번에 보면 개선명령이라고 나옵니다. 제목에. 공제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비리가 있을 수 있죠. 제도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죠. 운영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죠. 이랬을 때 개선명령은 누가 합니까? 동그라미 6번 첫 줄. 이런 개선명령은 누가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국장이 다 하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개선명령 같은 거 다 내린다고요. 그 다음에요.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8번을 찾아보셔야 돼. 왜 그렇게 떨어뜨려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동그라미 8번에 보면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등 나왔죠. 보세요. 거기도 보면 자 보니까 임원 중에 어떤 사람이 비리가 있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해요? 협회 보고 이 사람 잘라. 비리 있어. 징계 해임 요구예요.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에서 문제가 있네. 아 이거 시정해. 그죠?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어. 누가요? 국장이요. 다 국장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명령, 시정명령,
징계 해임 요구, 다 누가 해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거 유일한 거 하나 있죠. 회계장부에 대한 검사. 회계장부에 대한 검사는 국장이 직접 못하죠. 자기가 모르니까. 누굴 시켜서 해? 금감원장. 그렇게 두 개로 구별할 줄 아셔야 돼. 크게 보면 금감원장이 하는 거 딱 하나 뭐예요? 회계검사, 검사.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해? 국장. 그러면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어떻게 출제하느냐? 공제사업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시정명령, 개선명령, 징계해임 요구를 국장이 하는데 금감원장이 한다고 낸다고.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하는 거 딱 하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별표했던 거예요. 금감원장이 하는 건 뭐예요? 시정명령 아니고 개선명령 아니고 징계해임 요구 아니고 그거 한다고 그러면 글을 쌓여요. 지문에서. 아니고 뭐만 해요? 회계검사. 그것만 누가 해요? 금감원장이. 자, 오른쪽 가시면 오른쪽 페이지 지금 봤던 것 중에서 위에 보면 동그라미 7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7번에 니은번 보면 재무건전성 기준이라고 나와 있죠. 재무건전성 기준이죠. 거기에 A번 보시면 지급 여력 비율은, 여력의 동그라미요. 여력 비율은 100분의 얼마요? 100 이상을 유지할 것. 숫자 나왔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뭐요? 100 이상. 아까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어디 나왔죠? 여기죠?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100분의 뭐요? 10 이상. 요건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두 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보면 막 집이 좀 잘 살고 부자인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은 집안이 잘 살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런 애들은 집안이 뭐하다 그래요? 빵빵하다 그러죠. 여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이제 고시원에 있을 때도 딱 나눠져요. 이제 고시원에 있을 때 빵빵하지 않고 헐렁헐렁하는 집안들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고시원비가 24만 원. 밥까지 다 주고 잠 재워주고. 그래서 좀 비싸면 27만 원. 요 사이에서 결정이 돼요. 보통 요 정도. 그 높이 있으면 24만 원. 좀 낮게 있으면 27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까지 주고. 근데 이렇게 빵빵한 애기들은 이렇게 높이 있지도 않아요. 고시원 공부할 때 신림동에 보면 아랫부분에 있고 여기에 방값이 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원룸 형태가 돼가지고 여기 부엌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화장실과 목욕실이 다 있어. 샤워시설도 있고 안에. 그리고 밥은 따로 해요. 식권 끊으면 한 달 식권이 뭐 짜야 24만 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 하면 여기는 밥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밥은 따로요. 근데 그렇게 시설이 좋은데도 공부는 또 독서실 가서 해요. 독서실비가 10몇만 원이 또 들어가요. 10만 원, 10몇만 원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 여기는 빵빵한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헐렁한 애들은 뭐예요? 이렇게. 한 달에 딱 오는 게 40만 원인데 전체가 딱 오면, 그 중에서 이거 딱 내. 그리고 외상값을 갚아야지. 그리고 나면 없어. 돈 오고 나서 한 2, 3일만 지나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봐요. 집안이 빵빵하잖아요. 여기는. 집안 어떻게 된다고요? 빵빵해. 100분에 얼마요? 100 이상이요. 여력. 집안이 빵빵하다. 생각하시면. 자, 그 다음에요.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나머지는 넘어가도 되겠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54페이지. 54페이지 보면 지도 감독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협회에 대한 감독관청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국장. 국장은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감시하고 여기 지부 감시하고 여기 지회 감시하고 다 감시합니다. 협회뿐만 아니라 협회 전체 다 감시하는 거예요. 이 국장이에요, 국장. 그래서 동그라미 2억 기억번, 감독권자는 누구요? 국장. 감독 대상은 어디요? 협회, 지부, 지회 다 되죠. 자, 중요한 건 지부라고 해서 지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시도의사한테 있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지회라고 해서 감독 권한이 등록관청에 있지 않습니다. 지부든 지회든 감독은 누가 합니까? 국장. 그런데 처음에 지부를 만들었고 지회를 만들었을 때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합니까? 지부라면 시도의사한테, 지회라면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하죠. 신고는 이렇게 하고 만들어진 이 지부에 대해서 감독은 뭐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보칙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쉴 겁니다. 보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칙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는 부분이죠. 거기 포상금 제도가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협회에 대해서 막 잔뜩 했잖아요. 이거 합쳐가지고 협회에서 양으로 봤을 때는 한 2문제 정도가 적정한데 보통 한 문제 나오고 끝나요.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보칙은요, 여기 나와 있는 포상금 제도는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한 문제입니다. 포상금 뭔지 아시죠? 네. 자, 어떤 수험생은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이 자격증만 따오라는 거예요. 자격증 따오면, 자격증 갖고 오면 차를 뽑아주겠다. 그게 포상이죠. 네. 자, 포상금이 걸려있다. 우리 중개사 법령에서 포상금을 걸어놓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무등록 중개업자 때문에 그래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전국에 많아요. 그 무등록 중개업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할 공무원이 많아야 될 텐데 공무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포상금을 걸어놨다. 일반인들이 이 무등록 중개업자를 갖다가 발견했을 때 신고나 고발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포상금을 주겠다. 많이 주진 않아요. 50만 원이요. 50만 원. 네. 그 포상금이 걸린 사람,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세 사람을 꼭 암기를 하셔야 돼. 그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세 사람은 암기할 때요. 양 부모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된다. 친부모 말고요. 양부모. 양 부모한테는 키워준 부모 있잖아요. 포상금을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양자가 뭔가 그러면 양자가 자격증이나 등록증, 양도되어 한 사람, 반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가 생기는 것은 증을 갖다가 빌려주고 빌려받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갖다가 포상금 걸어놓은 것도 사실이지만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 이런 사람들도 싹 포상금이 걸려있고 이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면 1학년 일반짜리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보면 54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에서 동그라미 C번이죠. 찾으셨습니까? C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되어 받은 자. 양자를 따서 암기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는요. 부정등록자입니다. 동그라미 B번이에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람. 이 부정등록자도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포상금이 걸려있는데 이 사람도 형량이 무등록 중개업자처럼 3학년 3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돼요. 자, 한 명 더 걸려있어요. 한 명 더. 자, 동그라미 A번에 보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나왔죠? A번? 안 나왔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서 중개업을 한 사람. 이게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죠? 이 모자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요. 모자지만 밑으로 내리면 무자가 되죠? 그래서 이걸 또 양부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조금 해서 위로 올립니다. 예. 양부모인데 요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죠. 양부모한테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 세 사람만 포상금이 걸려 있어요. 이 세 사람. 자, 포상금이 걸려 있는 사람 세 사람을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야, 요 무등록 중개업자도 여기도 3학년 3반이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다 포상금이 걸려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요 세 사람만 걸려 있다. 세 사람 양부모 기억하시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개사무실이 있는데 그 밖에 파라솔이나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해요. 그걸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고 그러죠. 자, 이런 사람을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받습니까? 천막 치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발했어요. 포상금 나오냐고. 안 나옵니다요. 그죠? 저런 거. 일체 요 세 경우 빼고는 포상금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포상금 동그라미 2번 보십니다. 포상금의 범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뭐냐? 자, 포상금은 얼마를 주는 거냐? 자, 포상 금액요. 이거 설명드리면 돈 얼마 주냐 이거지. 자, 먼저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을 줍니다. 한 건당 50. 그러니까 액수가 뭐 큰 건 아니에요. 한 건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A라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신고 고발했어요. 그러면 그게 한 건이에요. 50만 원. 1인당 그러면 안 돼요. 1인당 50만 원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거기다 써야지. 저기요.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에 보면 포상금은 한 건당 뭐로 하고 50만 원으로 한다. 1인당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집을 푸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집이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에서는 내용을 읽으면서도 한 건당이지 이렇게 하면 틀리지.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없이 한 건당 50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나중에서 문제를 이렇게 바꿔놨을 때 그걸 자기가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이런 것을 잘 해놔야 나중에 가서는 문제를 안 봐도 내용만 읽어봐도 그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효과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국고에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포상금 50만 원 주잖아요. 건당. 그런데 이거 누가 줘요? 포상금을? 포상금 누가 주죠? 등록관청이 줘요. 등록관청이. 자, 다시 한번. 포상금은 구청에서 준다고 등록관청이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관청 돈 많아요? 많아요? 별로 없어. 그래서 나라에서 보태준다니까 그걸 국고보조라고 그래. 국고보조. 그죠? 국고에서 보태준다고. 국고에서 보조하는데 나라도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국고보조인데 여기는 뭐예요?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00분의 50 이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50% 이내라는 거예요. 많이 보태줘야 50%까지 보태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고보조가 100분의 50 이내죠. 그러면 요 두 가지 딱 보면 포상금이다 그러면 50이라는 숫자하고 아주 그냥 밀접하네. 그죠? 한 건당 얼마고? 50만. 그리고 보조는 뭐예요? 50%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100분의 50 이내가 50%지. 50%까지 보조할 수 있고. 건당 50만 원인 거. 50이라는 숫자하고 밀접하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리고 이 포상금 지급은 누가 준다고요? 등록관청이 주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한다. 근데 이때는 등록관청은 지급 결정을 하면 언제까지 포상금을 주느냐 그러면 등록관청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언제까지요? 1개월 내 지급이요. 1개월 내 지급 이렇게. 지급 결정일로부터 언제까지요? 1개월 내 지급이다. 자, 지금 여기 두 가지 봤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네 가지를.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세 사람. 두 번째 포상 금액은 도대체 얼마 주냐? 건당 50만 원, 50%까지 국고보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요게 이제 중요한데 포상금은 어느 때 주느냐? 지급 조건이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지급 조건. 이걸 보고서 교재에서 밑줄 걸 거니까 칠판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은 A라는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3학년 3반이야. 그럼 이런 사람을 자, 신고 고발이 먼저 들어갑니다. 신고 고발 들어가면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 누가 하게 되냐?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 증거를 찾죠. 그래서 증거를 찾았다 싶으면 그래서 A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이렇게 죄 처벌받을 일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공소 제기를 합니다. 그럼 공소 제기는 다른 말로 기소예요. 누가 공소 제기하냐면 검사가 하죠. 그러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요. 공소 제기, 기소, 재판 넘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이때는 판사가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제출된 증거가 맞는지를 판사가 또 판단해봐요. 보니까 이 사람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이 확실하네. 그러면 판사가 벌 주죠. 유죄 판결 나요. 그러면 이 판결에 따라서 이제 깜빵 갑니다. 이걸 집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죄를 지어서 벌 받을 때까지 단계가 3단계예요. 첫 번째가 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재판, 그 다음에 집행 이렇게 되죠. 죄를 지었을 때 이 3단계 절차를 모두 다 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순실 같은 경우도 보면 재판 단계에서 여기서 어디 들어가요? 재판. 수사는 끝났고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여기 간 건 아니에요, 아직. 예, 교도소에 있지만 아직 여기 단계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고 지금 재판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해보더니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건 맞는데 보니까 초범이고 막 실수로 그런 거고 막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뉘우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봐줘. 그게 뭐예요? 기소유예다. 봐주는 게 나와요. 기소할 것을 안 하고 미뤄둔다는 얘기야. 그럼 재판을 안 넘긴다는 뜻이야. 기소유예를 누가 해요? 검사가 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죄가 인정이 되지만 재판으로 안 넘겼을 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포상금을 가만히 보면 포상금은 언제 나오냐면 공소 제기가 됐을 때 요때 포상금이 나와요. 아니면 재판으로 안 넘겼지만 검사가 죄를 인정했죠. 검사가 죄를 인정한 게 기소유예가 그럼 그때 포상금 또 나와요. 그러니까 포상금 나오는 조건은 공소 제기 또는 뭐예요?
기소유예. 나중에 유죄 판결까지 날 수가 있어.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이게 확정됐을 때 비로소 이때 포상금이 나오는 게 아니요. 이때 비로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뭐요? 땡겨서 줘요. 땡겨서. 검사만 죄를 인정해도 줘요. 포상금은. 판사가 죄를 인정해야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검사가 수사해보더니만 아,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다. 증거가 없어.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어. 무혐의. 검사가. 이러면 돈 안 나와요. 못 받아. 뭐일 때? 무혐의일 때. 무혐의일 땐 돈 안 나온다니까요. 검사가 죄를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기소를 했어. 그러면 검사가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재판을 갖다 해보더니 판사가 이 사람이 무슨 무등록 중개업자야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때려. 무죄 나면 이제 석방되는 거잖아요. 무죄 났어요. 근데 그 전에 공소 제기가 됐던 거죠. 그때 포상금 받았었죠. 그러면 무죄 나면 포상금 받았던 것을 토해내냐고. 아니지. 꿀꺽 삼키는 거지. 무죄 나도 삼키는 거잖아요. 이때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죄 나도 포상금 챙기는 건 똑같다는 거죠. 결국 무죄 나도 포상금 챙기고, 근데 무혐의는 돈 못 받아. 이건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이건 판사가 무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포상금하고는. 포상금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그때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나면 포상금 나온다. 예? 이때. 지급 조건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 무시해서 안 될게. 이렇게 신고 고발이 들어가는데, 신고 고발은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가서 고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 고발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을 때 말이에요. 이 신고 고발을 하러 갔더니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자기들은 벌써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 알고, 어디서 누가 얘기했나 봐. 벌써 조사 중이다. 벌써 수사 중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무리 신고 고발했어도 뭐요? 포상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관청에서 발각되기 전에, 이 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들어가야 돼. 네? 그거 여기까지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니은번이야. 지급 조건이라고 돼 있죠.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전자의 동그라미, 발각된 후라고 나올 거예요. 그때도 준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뭘 해야 돼요?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뭐요?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 하나요? 지급한다. 이렇게.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C번.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을 때부터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서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리고 그 지급 결정일로부터 언제까지 돈을 준다? 1개월 내 지급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하게 자, 두 가지를 공부한 겁니다. 지급 조건은 공소제기 아니면 기소유예다. 그리고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들어갔어야 된다. 그 두 가지 한 겁니다, 지금.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 명이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 명. 그죠? 그러니까 A가 지금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3학년 3만 원 처벌 받을 사람입니다. 이걸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신고 고발했다고 해봐요. 둘이 같이 가서 신고 고발했다 그러면 같이 가서 그랬을 때 포상금 어떻게 줄 것 같아요? 이게 한 건이니까 이 한 건당 50 주는 거야 지금. 근데 같이 가서 했기 때문에 B도 50, C도 50 그렇게 주진 않고 둘이 합쳐서 50 주죠? 줄 때 어떻게 주겠어요? 나눠주겠죠? 똑같이 나눠주겠어요. 다만 B하고 C가 자기들끼리 합의한 배분 방법이 있을 때는 무조건 그거 따릅니다. 무조건 합의가 우선합니다. B하고 C가 형님 동생 사이에요. 그래서 B하고 C가 같이 가서 신고 고발했어요. 자기들끼리 형님은 40하고 동생은 10만 원 이렇게 자기들끼리 했어. 그럼 이렇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는 25만 원씩이지. 없을 때는 25만 원. 있을 때는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무조건 합의가 우선합니다. 근데 이건 같이 가서 신고 고발했을 때고 B는 B대로 C는 C대로 신고 고발했을 수 있죠. 각각. 그랬을 때 포상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B, C 중에서 누구한테? 최초로 신고 고발하는 사람한테 주지요. 1등한테 뭐라 줍니다. 2등은 한 푼도 못 받죠.
이걸 갖다가 자 어려워요 이게. 각각 신고 고발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 조문이 이렇게 생겨먹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했다 이렇게 나와요. 조문에. 그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했다 그렇게 된 것은 이렇게 같이 가서 신고했다는 거예요? 따로 가서 신고했다는 거예요? 따로 가서 신고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2건 이상의 신고 고발했다. 한 건, 2건이잖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조문이 된 건 정말 잘못된 조문이다 이게. 이해 못하게 만들어 놓은 조문이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 말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문에 따라 이렇게 출제 안 돼요. 이거에 따라 출제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몰아준다 이 말 나오면 앞에가 어떤 말이 왔어요 지금? 2건. 그럼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받아들이시고 암기하셔야 돼. 2건 그럼 뭐예요? 최초 이렇게 돼요.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2건 나오면 뭐예요? 그냥 무조건 최초. 2건 그럼 뭐예요? 최초 이렇게. 오리 그럼 뭐예요? 꾀꾀. 어? 또 그런 것처럼 암호 2건 그럼 뭐예요? 최초. 오리 꾀꾀. 뭐 하나 더 있는데 병아리 있는 거 뭐 있는데? 병아리 그러면 삐약삐약인가요? 그렇게. 2건 그러면 최초. 자 쉬겠습니다.